이 부동산 정책은 일단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이 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합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한 물량이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이 578군데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균 18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여놨어요. 예. 어떤 것은 30층으로 하고 어떤 것은 40층, 50층으로 할 건지. 이런 큰 틀에서의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예. 나는 84제곱미터에 들어갈지 뭐 더 작은 거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가구별로 정리해서 결정하는 게 네. 관리처분 인가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정교해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네. 그게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쾌속통합이라고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 신속에서 하나 더 나간 게 쾌속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 두 개 합치겠다는 거예요. 3프로TV 더 피플, 여러분께 좀 더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후보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을 뽑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후보님을 모시고 논란이 됐던 일들 또 서울시의 정책에 관한 또 공약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선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움들이 몇 개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예를 들면 뭐 한강버스 상대 후보에서도 한강버스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감사의 정원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 크게 불거진 거는 그 삼성역에 철근 반밖에 안 썼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아신 거는 작년 11월 맞나요? 아니죠.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와서 처음에 민주당의 이제 네. 억지 주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랬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네, 언제 알았는지 밝혀라. 네. 분명히 작년 10월, 11월경에 알았을 것이다. 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은폐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거죠. 밝혀졌습니까? 밝혀졌죠. 그럼 제가 직접 관련된 건데 예. 제가 알게 된 게 사흘 전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예. 이 사안이 그 철근이 빠졌다는 거를 현대건설이 처음에 자진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럼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자진신고를 한다고 뭐 한번 보고가 들어가면 예. 예를 들면은 저 국토부 뭐 이 저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알게 된 걸 그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보고할 만한 사안의 경우에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자진신고로 그 서울시가 알게 되니까 예. 서울시가 이제 파악에 들어갔겠죠. 예. 어떤 경위인지. 네. 그랬더니 현대건설의 보고인 즉슨 하청기업이 설계도 도면을 잘못 해석해서 기둥 하나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될 걸 하나씩만 넣었습니다. 네네네네. 그게 여러 개가 있어서 수십 개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네. 보고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네, 도기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네. 보통. 그래서 도기본 본부장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까? 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확인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이제 현직 시장으로서 업무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원해서 듣는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계속 공사를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 공사가 예. 끝나질 않았어요. 예. 공사를 계속 해도 됩니다. 예. 그 정도의 하중은 다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계속하는 건 계속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공사는 계속해도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강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한두 달 걸려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안을 보니까 이건 보강 공사하면 괜찮은 사안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체 네. 판단을 해서 네.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국가철도공단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서울시로 위탁이 된 사안이거든요. 국토부, 그다음에 철도공단, 그다음에 철도공단이 GTX 전체 공사를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삼성역 부분은 서울시의 위탁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돼 있고요. 예. 예, 이 두 양자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것이 혹시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보고, 예.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피드백을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 매달 보고하는데 51군데 보고하는 그 서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보고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모든 진행 경과, 그러니까 예. 처음에 보고가 되고 나서 당장 공사를 해도 되는지,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를 보강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네. 그리고 보강 공사를 한다면 어떤 보강 공사를 할지, 이거를 계속해서 보고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현대건설과 전문가 이 네. 3자 협의를 해가면서 예. 계속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 문서에 써가지고 계속 보낸 겁니다. 국토부 산하 철도공단에도 계속 보고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51군데에 보고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서류로. 아,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 그 은폐 논란, 예. 은폐를 하려면은 철도공단에 숨겼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51군데에 매달 6개월에 걸쳐서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한 4월까지 계속 보고한 흔적이 나오니까 이제 그 논란은 수그러들었죠. 더 이상 민주당도 예. 정원호 후보 캠프 쪽도 정원호 후보도 은폐 논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쑥 그렇습니까? 들어갔어요. 네. 그런 단계고 그게 한 사흘 전 상황이고요. 예. 그게 이제 행안위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제 이렇게 예, 초점을 바꾼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의 철도공단의 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인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이 공사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보고를 늘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의 인프라스트럭처 공사에 관한 총 책임이 있는 부서인데요. 예. 이런 종류의 공사 현장이 관리하는 데가 1000군데가 넘어요. 아, 현재도? 그걸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야 이게 뭐 굉장히 위중한 이런 사건으로 지금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그 수많은 공사 현장 중에 네. 한 군데였고 그 시공사가 스스로 또 신고를 했으니까 서울시가 감사를 해서 밝혀냈거나 이러면은 뭐 보고를 하고 찾아낼 뭐 수 굉장히 일이 커졌겠죠. 근데 현대건설이 하청기업의 실수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공사 자재가 남은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아. 들어온 자재가 다 네네. 쓰였어야 옳은데 아, 그게 다 쓰이지 않은 걸 현대건설에서 적발을 해낸 거예요. 아, 이게 그럼 뭐 빼돌린 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하청기업이 맞습니다. 네. 그 써야 될 개수를 다 안 넣으니까 네. 자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남냐 보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거 왜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찾다 보니까 이거 실수했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아. 문제는 좀 더 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걸 순살시공 이렇게 지금 네네네네. 괴담화 해놨잖아요. 네네네. 철근 콘크리트를 두 손씩 박을 것을 한 손을 박는다고 해서 예. 금방 넘어지는 게 아니래요. 전문가들 얘기가 네. 콘크리트로 버티기 위해서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강도가 약화되는 게 한 20-30% 된답니다. 철근이 빠지면. 그러니까 70-80%의 강도로 받치고 있는 게 네. 수십 개가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 공사를 하는데 네. 철판을 대게 되면 몇 배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철근 하나 들어갈 게 철판이 아예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철판으로 쭉 보강 공사를 하면 네. 훨씬 더 세지겠죠. 예, 그걸 지금 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 이제 당연히 원래 계획대로 이제 공사하는 것이 이제 100점인데 만약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보강 공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강도 이상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이제 강해진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보강 공사를 지금 막 시작할 타이밍이니까. 뭐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데도 막 철근 누락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좀 이건 뭐 또 선거 때니까 제 그 일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도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의 그 현대산업개발이 네, 집다가 네, 네, 허물어졌던 네, 네. 사안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네. 건설 현장에서 네.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네. 모든 공사 현장은 CCTV로 녹화해라. 그거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지시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거 현실적으로 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네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원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군소리 말고 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안 되면은 자율결의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지금 CCTV로 녹화를 다 합니다. 여기도 하고 계세요? 이거 당연히 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건설이 양심적이라서 자진신고했을까요? 어차피 다 녹화가 된다는 그럼 걸. 다 녹화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에 공사 현장에 가면 네. 모든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바디캠을 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다 달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발주 공사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에 현대건설의 이 자진신고는 네. 아마 그 CCTV 녹화를 의무화한 조치 덕분인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네네. 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자발적으로 신고가 뭐 그런 좀 찜찜해서 했든 어떻든 간에 자발적으로 됐다는 건 대단히 그래도 공사 완료되기 전에 왜 없던 다행인 일이죠. 거고요. 네. 어떤 공사 현장에서 자진신고를 합니까? 네.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 마련해가지고 적당히 보강책 하고 옛날에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도 바로 네.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요. 부동산 이슈가 정원호 후보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집값이 이제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어디 집을 산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전세 구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 책임에 대해서 혹은 이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정원호 후보와도 꽤 얘기를 좀 했는데 오세훈 후보님의 이 부동산 정책은 일단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이 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이제 서울은 이제 유휴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네. 마지막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게 마곡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포공항 가다 보면 논밭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이제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존에 오래전에 지어졌던 주택단지를 그러니까 뭐 저층주거단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하고 기존에 지어졌던 저층 아파트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합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량을 한 20-30% 늘리면 신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알린 게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한 물량이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이 578군데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전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 10년 동안 정비사업, 다시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잖아요. 다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과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왔던 한 400개 정도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전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처음에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요. 기존에는 한 20년 걸렸었는데 전체가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한 5년 평균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라는 인가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합해서 빨라봐야 한 5년, 2-3년씩 2-3년씩 걸립니다. 이제 이 관리 처분 인가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전부 이사를 내보내야죠. 허물려면. 근데 이사 나가는데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한 2년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거기 또 협조가 제대로 빨리빨리 되겠어요? 뭐 늦어지는 것, 버티는 것 나오고 하면 한 3년은 그냥 쉽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허무는데 시간 걸리고 세우는데 새로 짓는데 또 최소한 2-3년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조합 내에 갈등이 없더라도 한 18년 정도 평균 걸리는 건데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님 10년 동안에 거의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제가 시장으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데가 400군데예요. 다 취소를 하셨으니까.
거의. 그럼 그게 앞으로 집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이 보이려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또 걸리겠네요. 10년 더 걸리죠. 정상적으로. 아. 그것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예. 최대한 절차를 중복 절차를 줄이고 통합해서 신속해졌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8년 평균 18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여놨어요. 예.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까지가 한 예. 5년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뭐 쉽지 많으니까. 않겠죠. 네네네.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6개월 만에 할 수 있도록 줄여서 실제로 예. 1년 만에 2년 만에 조합이 결성된 곳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이제 주민들이 이거 하면 도움된다 하니까 뭉쳐서 동의하는 게 빨라진 거죠. 신속통합기획 덕분에. 자, 그렇게 되니까 네. 정원호 후보 쪽이나 박주민 후보 이제 경선할 때, 네. 민주당 경선할 때 네네네. 어떤 공격을 많이 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 들어와가지고 완공한 게 없다. 성과가 뭐냐? 신속통합계획이 네네네네네. 신통계획이 신통치 않다. 뭐 이런 네.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바탕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해제했던 것에 대한 부인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을 향해서 네. 속임수를 쓰는 거죠. 신통한다더니 제대로 그렇지. 된 거 없다. 18년 걸리는 걸 12년으로 줄인 거는 싹 이야기를 안 하면서 처음에 예. 경선 초기에 그랬어요. 예. 신통계획이 신통치 않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예. 지금은 입장이 싹 바뀌어가지고 정원호 후보는 신통계획은 인정한다. 하도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신통계획이 잘못됐다면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착착 기획. 그래서 자기는 착착한다고 말은 하는데 네네. 뭘 착착하겠다는 거냐 신통계획을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신통계획에서 처음에 구역 지정 단계까지는 잘했다. 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네.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근데요, 이것도 원리를 듣고 나면 이게 예.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네.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허물어졌는데 1200가구가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하면 그거를 몇 동을 배치할 건지 그거를 어떤 것은 30층으로 하고 어떤 것은 40층, 50층으로 할 건지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큰 틀에서의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예. 그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몇 동에 내가 들어갈 건지 예. 나는 84제곱미터에 들어갈지 뭐 더 작은 거에 들어갈지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할지 내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구별로 정리해서 결정하는 게 네. 관리처분 인가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해요. 밑그림 그리면서 개별 아, 단지에- 이해관계를 다. 다 조정하는 게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정교해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면 한 2, 3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쾌속 통합이라고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 신속에서 하나 더 나간 게 쾌속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578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지금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대책과 예. 11.5 대책으로 장애 사유가 생겼어요. 아, 특히 11.5 대책으로 네. 6.27 대책으로는 대출 제한이 걸렸잖아요. 예. 11.5 대책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됐고 대출 제한도 더 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578군데 중에 단계에 따라서는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수백 개니까.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40군데가 올해 이주를 합니다. 당장. 예. 예. 3년 내에 한 8만 5천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물고 착공을 하는데 네. 대출 제한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도 그 대출 제한은 다 걸리는 거예요? 같이 걸리죠.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국토부 장관님을 한 두어 번 뵈면서 선거 전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대출 제한, 금융 제한과 좀 달리 취급해서 네네네. 핀셋 해제를 해달라. 네네네. 이분들이 이사를 나가려면
본인이 집주인이 거기 살던 분들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예.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은 그 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LTV 제로로 LTV 40으로 묶어놓은 거를 네. 풀어서 좀 나갈 수 있는 재원을 융통을 해달라. 그거를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금융당국이 하는 거니까 이건 결국은 네.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장관님께 대통령께 건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끝까지 안 해준다면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꿔주겠다. 꿔줄 돈이 이렇게 있나요? 부족하죠. 그래서 네.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매년 2천억씩 10년 동안 네. 2조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 계획이에요. 작년부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세웠던 계획인데 이제 유용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장은 모든 단지에 못하고 올해는 네. 일단 40개 단지, 정확히는 39개 단지가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단지에 먼저. 저희 독자적인 지원을 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제가 이제 그 정원호 후보의 의지도 테스트할 겸 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나는 야당 후보지만 네. 당신은 대통령이 픽한 명픽 후보 아니냐.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화가 나보다는 잘 되는 관계니 네. 이 두 가지를 내가 국토부 장관한테 건의했던 것을 네. 당신이 건의를 해갖고 선거 전에 풀면 표도 되고 좋지 않냐. 아. 한번 풀어보시라. 네.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국무회의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들어가려 그래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아, 그러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뭔 논의제기를 해보려 그래요. 네. 아니, 선거 전에도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이 그거를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뭐 풀릴 사안이면 선거 전에 진작에 풀렸겠죠. 의지가 있으면 네. 이런 일에 나서서 푸는 모습을 보이면 네. 저도 믿고 조합 관계자들도 아마 열광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한 5, 6년은 계속해서 지금 공급 계속 부족이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서울 집값은 그러면 상당히 더 가겠네요, 위로.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정부가 지금 다급하니까 네. 세금 중과 대출 제한으로 지금 단기 미봉책을 쓰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인 대책은 공급을 빨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조합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정부도 일 잘하는 겁니다. 그쵸? 필요한 일 하는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큰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견해 차이는 없어요. 네. 네. 공급 지금 늘린다는 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네, 맞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지 알기 때문에 예. 180도 박원순 시장님의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적어도 정비 사업에 관한 입장을 바꾼 걸로 표명을 하고 공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 용산에 그 기지차인가요? 엄청난 땅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혹시 어떻게 갑니까? 거기는 계획이 뭐 있으세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 한 7대 상의 비율로 70%가 국제 업무지구고요. 네. 30%가 주거지구로 네. 배분이 돼서 그건 이제 국토부와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순항을 해온 거죠. 예.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잡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예.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은 32,000 가구의 그 부지를 찾아내 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 거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을 시켰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6,000 가구를 넣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돼 있었는데 네. 좀 많이 넣겠다는 의혹이 앞서서 10,000가구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예. 국토부에서. 예. 저희는 의견을 미리 물어봤을 때 8,000가구까지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급 기간이 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건 8,000가구가 맥시멈이다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개진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왜 뭐에 그 영향을 받느냐면 학교 때문에 그래요. 아. 초등학교가 6,000가구까지는 초등학교를 거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법적으로. 그 6,000가구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을 산출을 해서 숫자를 산출해서 그 옆에 외부에 있는 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지금 약간 용량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여유분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중축을 하게 되면 이 국제업무지구내 6천 가구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 학교로 가면 되는데.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8천 가구까지는 그거를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만 가구가 되면 용량을 무조건 지어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안에 학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래요. 그래서 말렸는데 국토부가 고집스럽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만 가구 무조건 넣겠다. 발표를 했는데 네. 무조건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해법이 다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학교를 집어넣고 다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녹지도 줄어들어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다시 하자니 예. 공급이 2년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결론은 요약하면 예. 2년 늦춰서 만각을 넣을 건지 원래 계획대로 하면서 8천 정도 할 건지. 2천이나 6천이나 8천을 넣던지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일이 되죠. 왜냐하면 인허가권은 서울시에 있고 땅 소유는 국토부, 국가고. 와. 철도청 거기 때문에 네. 양쪽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협의가 지금 서울시는 안타까운 거죠. 여태까지 잘 준비해가지고 올해 이제 토지 매각 단계거든요. 예. 이거 올해 못 팔게 생겼어요. 그래요? 토지를 사야 건설회사들이 사서 거기에 지을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2032년까지 첫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2034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토지를 정원 후보 측은 이걸 매각을 안 하고 100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로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계획이 또 늦어질 겁니다. 또 늦어져요? 이미 다 합의해 놓은 거를 근본부터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원리를 모르시니까 기본을 흔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매우 중요한 곳에 있는 아주 핵심 노른자의 땅인데 그걸 또 이렇게 뭐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뭐 그 민간업자들의 어떤 투기나 이런 것에 또 휘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침의 문제입니다. 네. 선택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100년임대 뭐 이런 것들은 썩 적절하진 않다고 보시는 거고 이게 오히려 더 늦어지게 된다. 100년 임대로 하려면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아예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죠. 100년 임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처음부터 또 다시 세워야죠. 그 국제업무지구에는 뭐가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정원 후보는 이제 여기 AI 허브 요거는 이제 그거는 뭐 그 넓은데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고 그래요? 전체적인 그 처음에 7대3 비율로 만들겠다는 국제업무지구에는 네. 목표는 네.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부를 유치 많이 하겠다. 네.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그 비즈니스 중심 타운을 만들겠다.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의도나 강남이나 뭐 을지로 뭐 이런 데처럼 맞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하여튼 아시아 가장 합리적이죠. 본사를 가져온다. 뭐 아시아 뭐 지사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네네네. 그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단계 그래서 땅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팔아야 네. 그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유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어놓고 들어올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안심하고 지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네. 그런 이유로 매각을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는 편이 훨씬 더 그게 서울의 유리하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죠. 이렇게 마냥 늦추는 게 2천 가구 늘리려고 늦추는 게 과연 서울 경제를 살리는 길일까요? 땅 팔면 그 돈은 어쨌든 국가한테 가는 건가요? 그거는 국토부에 가죠. 그 돈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거기 파는 돈도. 그렇습니다. 빨리 네. 돈 버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서울에서는 거기에 이제 들어온 기업들이 또 세금을 또 낼 테니까 서울에도 그럼요. 땡큐인 거고. 네. 서울 시민들은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뭐 어느 정치인이나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 들어오고 나서 뭐 좋아졌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습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실제로 오세훈 시장님 도시 경쟁력 순위, 네. 삶의 질 순위 예.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라이벌 도시들과 비교해서 순위 경쟁을 하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뭐 컨이라는 곳이 있고 예. 컨설팅 회사, 그다음에 모리 재단이 있고 몇 예. 군데가 있는데 컨이 기준으로는 한 17위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12위로 올라왔고요. 지난 예. 5년 동안. 모리 기준으로는 8위까지 떨어졌던 것이 6위까지 이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도시들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예, 예. 모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6가지를 봐요. 예. 뭐 경제, 음. 주거, 네, 안정 뭐 이런 것도 크겠죠. 뭐 교통 접근성, 예. 뭐 생태 환경, 예. 미래에 대한 투자, 예. 이런 것들을 또 경제 부문의 10대 개의 지수, 주거 부문의 10대 개의 지수, 각자 10대, 그래서 다 합해서 70개의 삶의 질 지수가 종합 성적표에 총점으로 반영이 되는데, 네. 2,700점 만점인데, 예. 재작년에 6위에 오를 때, 암스테르담을 제끼고 6위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5위, 우리 바로 앞에 싱가포르와 95점 차이가 났습니다. 예. 2,700점 만점에. 예. 작년 연말에 5점까지 따라붙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제 네. 올 연말이면 5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삶의 질 지수들이 70까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가장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고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거 하나만 예를 들면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걷기 실천율이 압도적으로 지방 도시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걷기 실천율. 걷기 실천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질병청이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예. 일주일에 닷새 이상 걷고 그 다음에 한 번 걸으면 30분 이상 걷는 분이 걷기를 실천하는 걸로 봅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예. 서울시의 걷기 실천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69%가 됐어요. 예. 5년 전에는 그게 54%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15%포인트가 뛰었어요.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 지금 대부분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많이 걷게 됐을까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걸어요. 네. 왜 그렇죠? 그건? 의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예. 국가적인 통계가 나오는데 국제적으로도 비교를 하면 런던이나 파리보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이 걷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많이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예. 예,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해지죠. 치매까지 예방된다고 하는데 그 바탕에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손목 닥터 9988이요? 안 하시는구나. 예. 예, 처음 들어보시네. 네. 예.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서울시 앱에 들어가면 예.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100포인트를 드립니다. 지금 원래는 200포인트 드렸어요. 이게 예. 200원입니다. 예. 아, 돈이에요? 돈이죠. 현금이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게. 아, 뭐 걸으면서 이렇게 뭐 걸으면 이 워킹 포인트 캐시 받는 뭐 거. 예. 예. 그거를 제가 21년도에 처음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2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정확히 걷기 실천 지금 280만 명이 이용하십니다. 이 앱을. 그 앱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장난처럼 시작을 하시지만 예.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저녁 먹었는데 봤는데 아직까지 6,000보야? 저녁 먹고 또 나가십니다. 2,000보 태우기 위해서. 한 달 모으면 그래도 커피 두 그럼 잔 나오겠는데 보니까. 뭐 저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돈은 나오죠. 네. 예, 실제로 뭐 저도 뭐 가끔 새우깡도 사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네. 왜 갑자기 5년 동안 걷기 실천율이 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걷기 열풍이 네. 요즘에 뭐 운동 열풍하고도 잘 맞아떨어졌지만 예. 손목 닥터 9988이 정원호 후보도 인정하는 서울시의 아, 그래요. 잘된 정책이다. 어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잘된 정책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니까 손목 닥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걷기 열풍인데 이게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삶의 질 순위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보세요. 제가 일기 때 만든 게 예. 둘레길입니다. 예. 둘레길 가끔 보시면 네네네네. 둘레길이 157km인가 그런데 예. 이거를 2.0으로 이번에 2기에 들어와서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한 3시간씩 걷는 걸로 한 20개로 잘라놨어요. 예. 이거 스탬프 받는 재미에 많이 걸으십니다. 아, 네네네.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하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녹지 공간에 들어가면은 안정이 되잖아요. 예. 뭐 주말에 야외에 나갈 때 예, 녹지 예, 공간 예, 찾아가잖아요. 예. 경기도 양평까지 꼭 강원도까지 가야 되냐. 예. 둘레길 덕분에 녹색 공간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에 요즘에 정원도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니시면 시내 공간에 크고 작은 정원이 한 1,100개가 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숲에서 네.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
6일 만에 100만 돌파했습니다. 어.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시기 때문에 네네네. 녹지 공간에 대한 갈증, 로망이 큰 편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정원도시 프로젝트인데 네. 도심에도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넣어서 이제 둘레길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내부로 이 출퇴근 시에 적어도 정원을 한 4-5개는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자투리 땅에 다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린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라면 블루 스페이스, 이게 수변 공간입니다. 서울은 한강 외에도 네. 334km의 지천이 흐릅니다. 네. 뭐 있잖아요. 안양천, 뭐 불광천 뭐 많잖아요. 있죠? 홍제천 많잖아요. 여기를 전부 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한강과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덕분입니다. 불광천 걷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예. 거기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한 게 한강버스예요. 이건 이제 물속으로 안 한강버스 나오면 이게 불리하실 텐데. 불리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인기 그래요? 만점이에요. 한강버스요? 그럼요. 지금 주말에는 줄 안 서면 못 타요. 한강버스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이게 관광용으로. 벌써 몇 개월 전 버전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건 진짜예요? 아니, 지금 한강버스? 27만 명이 탔습니다, 이미. 지금은 30만 명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용은 아닌 거고. 출퇴근을, 이제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12대로 어떻게 출퇴근을 완벽하게 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대를 돌릴 때는 아직은 불안전한 출퇴근이 되겠죠.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몇 년은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뭐 3년, 5년, 10년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데 공공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기부 체납 시설이 되거든요. 그 세미섬도 기부 체납 받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 재산이 돼요.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뭘 민간 투자로 만들어서 그동안의 수익을 창출해서 돈 벌어가고 그 다음에는 건설비를 서울시? 뽑은 다음에 20년이고 30년이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은 서울에다가 소유권을 귀속시킵니다.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그것도 다 계약서에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올 가을이 되면 이제 취항한 지 1년이 되거든요. 1년쯤 됐을 때 시민께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뭐 접근성이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서 저쪽 뚝섬 유원지역과 옥수역과 여기 바로 여의나루역은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 위주로 계속 선착장을 늘릴까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을 늘릴까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걸 절반 정도로 봤어요. 대중교통 기능 절반, 관광용 절반 정도로 보고 이용 패턴이 정착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더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미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한 3년 뒤에 흑자가 납니다. 왜 흑자가 나느냐 하면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1년에 12척의 그 유지관리비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싸게 책정했잖아요. 3,000원. 한 50억 정도는 탑승료에서 나와요. 그런데 선착장에 식음료 사업을 해요. 네네네.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줄 서서 들어가서 줄 서서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커피 마시고 뭐 빵 사 먹고 뭐 이런 거. 거기 치킨집도 있고, 한라면도 있고, 저 카페들이 유명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의견을 여쭈면서 외국인, 서울 거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한 10,000원을 받을지 20,000원을 받을지 이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관광객으로 타는 분들의 비용은 또 좀 더 받을 겁니다. 좀 차등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 이제 외국의 이 템즈 강변이나 허드슨 강이나 아니면 뭐 호주의 브리스번처럼 이제 그 도시의 명물이 되는 거죠. 하나의 미천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서울시장 제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임하면서 가장 잘한 거 한 세 손가락 그냥 제목만 좀 얘기해 주시면 뭐뭐뭐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만 꼽으라면 디자인 서울입니다. 디자인 서울. 그게 일기 때 한 건데요. 그것 덕분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비유를 하자면 거의 뭐 유럽 품격 있는 도시 수준으로 순식간에 몇 년 만에 확 올라갔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DDP 같은 거죠? 아니 건물을 한 개 지은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는 수천 개의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가판대? 포장마차 많았잖아요. 네네네. 종로 같은 간선도로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협의를 통해서 이면도로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간선도로에 가판대가 수천 개가 들어왔죠.
그게 과거에는 전부 다 디자인이 달랐어요. 집에서 만들어 갖고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예, 있던 거 예, 기억나세요? 예, 예, 예. 네. 그게 싹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 거의 없습니다. 아. 아, 그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 하시는구나. 이후에 아. 간판 정리가 되고 도로변이 전부 그런 예. 가로 판매 시설이 바뀌면서 아. 서울시의 이 모습이 깔끔하고 품격 있는 멋스러운 도시로 싹 바뀐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시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걷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게 그린 스페이스와 블루 스페이스가 생기고 네. 시내를 걷는데 거부감이 없는 매우 아, 쾌적한 깔끔한 도시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디자인 서울. 그러면서 걷기 좋은 서울이 돼서 걷기 음. 실천율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시장님이 되시면 가장 물론 여러 중요한 것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많은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적으로 추진하실 거는 뭐예요? 하나를 골라라 이런 건 이제 사실 선거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뭐 굳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아. 주거의 측면에서 교통의 측면에서 그리고 예. 여가 문화시설의 측면에서 이룩하겠다 하는 것이 이 강남북 균형 발전 이건 역대 시장들의 모두 참 큰 숙제이거든요. 동북권 서북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남권까지를 포함한 비강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신규 주택을 집어넣을 거냐. 예. 이거 박원순 시장님이 절반 이상 해제하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그거 다시 다 되살려놨거든요. 아. 이제 진도가 잘 나가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네. 허물고 그 밑에 지하고속도로 넣는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게 3조 4천억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게 되게 되면 강북의 이쪽 서대문구부터 마포구부터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그다음에 동북권 3개 구에서 중랑구까지 쭉 이어지는 교통난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아, 좀 위로 다니던 그 길 없어져요? 지하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네. 고가도로를 허물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상에도 2개 차로가 늘어납니다. 기둥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지하에 3차선, 3차선, 왕복 6차선을 집어넣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교통난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네. 굉장히 밀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뭐 거의 한 시속 20, 30km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위에 도로는 유지하면서 밑에 뚫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공사를 하고 지하에 공사를 하고 공사하시고 완성된 다음에 기둥을 뽑고 철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강북 횡단선을 지금 이제 예타에서 떨어졌는데 예. 예, 그때쯤 되면은 새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순증 물량이 강북에 늘기 때문에 예. 예타를 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그래서 강북 횡단선 만들고 동북권에는 동북선 지금 건설 중인데 동북선 면목선, 이쪽 서남권에는 목동선, 난곡선, 서부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비강남 지역 네네. 세 군데가 전부 교통으로 묶이죠. 거기에 이제 각종 문화 여가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미 동북권에는 지금 서울 아레나가 내년 이맘때면 공연을 합니다. 서울 아레나는 어디죠? 그 도봉구하고 네. 노원구 경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랑천변에 있는데요. 이미 공정률이 70%를 넘겼고요. 네. 내년 6월에 첫 공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카카오가 짓습니다. 돔 형식이에요? 돔 형식입니다. 네. 그 대형 거기에 2만 콘서트들. 8천석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동북권 경제를 살리는데 효자 노릇할 거예요. 거기를 지금 특구로 지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한마디로 돈이 떨어지도록 외국에서 공연 보러 온 친구들이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돈을 쓰도록 하는 장치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돌 스타들도 거기 많이 가겠네요, 이제. 그렇죠. 일부러 그게 제가 1기 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님 때 완전히 멈춰 있다가 제가 들어와서 다시 카카오를 설득을 해서 카카오가 망설였어요. 예. 이게 지금 인천에도 짓고 있고 예. 고양시에도 짓고 있고 이래서 예.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닌가 해서 카카오 경영진이 상당히 망설였는데 네네. 뭐 설득을 해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내년 봄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하나는 예를 든 건데 이런 네. 식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지금 여의도 바로 여기 옆에 네. 여기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곳이네. 여기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곧 착공합니다. 설계안이 확정이 됐어요. 여의도 공원에요? 예, 여의도 공원, 이 한강공원하고 연결되는 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지금 공연을 다 담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특색이 옥상을 공짜로 올라가서 저 한강변과 이쪽 여의도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공간이 에스컬레이터가 직접 올라갑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공연 보러 온 분은 아니라도 네, 시민이면 누구나 옥상에 올라가서 한강과 이쪽 녹지 공간을 조망하실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대형 스크린을 이쪽으로 설치합니다. 네. 그럼 여의도 공원에서 앉아서 공연을 아. 안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직관하시는 기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동의를 해야죠. 결정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진짜 다 돼갖고,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네. 변화의 단초가 만들어졌을 때 계속 퀀텀 점프를 향해서 뛰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중간에 교체되면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 때 보셨죠? 시장이 바뀌면 하던 사업들을 전부 접거나 철회하거나 되돌리거나 생각을 달리 하니까요. 저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절실하고 표가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렇지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지금 회의적이에요. 정원호 후보는. 네. 근데 그거 아니라도 서울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은 수백 가지가 지금 론칭이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런 같은 걸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그런 사업들이 아마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변화가 압도적인 완성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지혜로운 선택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3프로TV 더 피플 시간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분 한 분 여쭤봤고요.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 잘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